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한 외국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오전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등 일반 안건 한 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주 목요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명단을 추렸는데 이를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면 복권 대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윤미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함께 심사 문턱을 넘은 인사들도 관심입니다. 보수 진영 정치인으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그대로 수용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에 사면심사위 명단이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인은 일부이고 민생사범이 상당수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을 신속히 결정하는 걸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많고 산업재해 관련 대응 방안 보고도 예정돼 있어서 별도 국무회의가 불가피했다는 게 대통령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인 사면 논란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서둘러 매듭 짓고 진보 진영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는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열었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식 환영식을 통해 나흘간 방한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가진 뒤 확대 회담을 진행했고 잠시 뒤인 낮 12시쯤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베트남 서기장의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의 핵심 성과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구축을 꼽았습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교육 등 10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양국 정상대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도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체육계와 문화계 인사는 물론 정계 인사들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인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확정될 광복절 특사명단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윤건영 의원 등 친문 인사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면 명단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바로잡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공개회의에서 지도부는 조국, 윤미향 등의 이름이나 사면 명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엄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이 사면권을 비방하는 건 헛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환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우리 사회 공정을 무너뜨려 청년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며 사면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당 김대식 비상대책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윤 전 의원은 광복절 사면에 특히 부적절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꼭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특히 논란인 건 국민 여론도 있지만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네, 조국 전 대표는 법여권에서 대선 후보급의 인지도를 가진 간판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함께 될 것이 유력해서 향후 정치 행보를 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 재보궐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당이 새로운 비전을 정립할 시점이라며 조 전 대표가 조속하게 정치 일선 복귀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복권이 확정되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지난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제명 조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조금 전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환길 씨에게 소명하라는 통지도 서면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전 씨가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에게 배신자 등을 연호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징계를 지시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전 씨의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10시 반부터 회의를 열고 전 씨와 같은 소란행위 재발 방지 대책과 전당대회 출입을 위한 비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전 씨 같은 사람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뤄진 당권주자 4명의 첫 방송 토론회에서도 전 씨가 언급되는 등 전당대회의 모든 이슈를 전 씨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전환길 대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주 만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와는 별개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2주 만에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특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로 4주 연속 불출석입니다. 지난 기일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사고가 우려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하자는 의견을 각각 재판부에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궐석 상태로 진행하고 기일을 진행할 때마다 구치소 측에서 보고서를 받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 이와는 별개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해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고 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두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 전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향과 국회 상황 전반에 대해 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로 방문 조사도 갈 예정인데요.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 지난 7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앞선 조사들에선 임 전 사단장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물론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를 앞두고 합쳐서 848쪽에 달하는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특검은 이 목걸이가 목걸이와 이 서희건설의 관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지난 2022년 대선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사 출신인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특검은 목걸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목걸이는 가품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두고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정재욱 영장전담 부담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영장심사 시간을 고려해 이보다 조금 일찍 서초동 자택을 출발해 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아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하고요. 이 특검 측에서는 지난 소환조사 당시 신문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특검 출석 때처럼 짧은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구속심사에서 직접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가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애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구속심사에서 신문 자체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심사에서 양측 어떤 논리 펼칠까요?
네, 특검은 수사 불응과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고리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될 텐데요. 특검은 지난 목요일 572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오전에는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김 여사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법원에 입원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행정관들이 아직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출근하고 이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에는 빠졌지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도 심사에서는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김 여사의 병원 입원이 건강상 이유지 수사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행정관들이 개인정보에 예민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을 뿐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넘게 줄었습니다. 미국이 1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4% 급감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가 이달 초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데에는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던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오히려 9.3% 늘어납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 따져보면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각각 10% 안팎 늘어나며 효자 품목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조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철강,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지난 7일부터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20억 7천만 달러로 14.2% 급감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줄어든 반면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초 수입은 15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 넘게 줄었지만 무선 통신기기 수입은 8% 늘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앞서면서 수출에서 수입 규모를 뺀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또다시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됐고 모레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전남으로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전남 완도, 거문도, 초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남해상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또다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걸로 내다봤는데요. 지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족이어서 만조 시간대는 해안가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예보됐던데 강한 호우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도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비는 모레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수치 모델에서는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더해지면서 중부에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규모가 워낙 작아 예측이 어려워 아직은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여러 모델이 강한 비를 모의하는 만큼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서도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가 와서인지 더위는 한결 덜한데요. 기온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최저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열대야의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대구는 29도, 광주 28도로 곳곳에서는 30도를 넘지 않겠는데요. 제주 해안에만 남아있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되면서 7월 18일 이후 24일 만에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에 28에서 32도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인 광복절 연휴에는 다시 더워지겠지만 극심한 폭염은 아니고 30도를 조금 웃도는 습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일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국 부부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묘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균형을 맞춘답시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그러니까 심학봉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 셋 다 제가 저 혐의를 알기로는 금전 관련 부패 비리 사범들이에요. 그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조국 정경심 뭐 이렇게 엮어서 가는 이실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오히려 비루해 보여요.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언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사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하루를 앞당겨서 월요일로 지금 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 안건을 좀 논의해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이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들을 빨리 그냥 결정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 사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보단 사실 뭐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배제하겠다. 너무 논란이 크다. 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 그분들은 뭐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심학봉, 정찬민, 홍문종, 자당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논란이 있는 사면에 있어서의 조금 선제적인 설명.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은 민생 사면으로 가고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잠깐 미뤄두겠다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2시에 국무회의가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고요. 그 야당 전 의원들 이제 관련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보면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상황 자체가 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당 의원들에게 이제 송구하다 이런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이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 관련한 사면이 뭐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요.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께서 원하시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기득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큰 카르텔이 안에 형성이 돼서 사면 복권 처리되면은 사면 복권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계급 집단이 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영주 소장님 예상처럼 일반 사면으로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러한 정치인 사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앞서서 이제 오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러니까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춘석 의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그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관련 영상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또럼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빈 초청을 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를 함께 좀 들어보시겠고요. 들어보겠습니다. Thưa ngài Tổng thống Lee Jae-myung, thưa các bạn phóng viên Hàn Quốc và Việt Nam thân mến. Tôi và ngài Tổng thống Lee Jae-myung vừa có cuộc hội đàm rất thành công. Trong không khí hữu nghị cởi mở chân thành, hai bên đã đi sâu trao đổi về tình hình mỗi nước, quan hệ song phương cũng như những vấn đề khu vực và quốc tế cùng quan tâm và đã thống nhất nhiều nội dung quan trọng. Như các bạn cũng đã biết, đây là chuyến thăm Hàn Quốc đầu tiên của tôi trên cương vị là Tổng Bí thư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và cũng là chuyến thăm cấp nhà nước đầu tiên của một quốc gia sau khi Hàn Quốc có chính quyền mới. Chuyến thăm có ý nghĩa quan trọng, đã tạo động lực mới và mở ra những cơ hội hợp tác giữa hai nước trong kỷ nguyên phát triển mới của cả hai dân tộc. Tại cuộc hội đàm, hai bên đã nhất trí rằng sau hơn 30 năm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quan hệ Việt Nam-Hàn Quốc đã trở thành hình mẫu quan hệ đặc biệt tốt đẹp với nhiều thành tựu nổi bật toàn diện, nhất là kể từ sau khi chính thức nâng cấp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tháng 12 năm 2022. 관계가 특히 2020년 11월 고관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후 두드러지고 전면적인 성과를 거둔 특별히 우수한 관계는 모범이 되어 있는데 의견은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서 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협력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은 당, 국가, 정부, 국회, 채널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분야의 보관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신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비전통 안보 문제, 조국경 범죄, 첨단 기술 범죄, 그리고 마약 문제 해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양국은 베트남과 한국 경제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전략 비전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생산망 공동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기술 협력과 연계하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 첨단 전자 장비 제조, 반도체, AI,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분야의 우선 협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목표 무역 원활화하고 상호 시장의 개방 지속하여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육액은 1,500억 달러 달성 위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원조와 우대 차관이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반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측은 2023년, 2030년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촉진 기금과 경제 반전 협력 기금은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은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넷째는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양측 관계의 새로운 핵심 주기자 성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유관 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급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전략 기술 및 전략 제품 개발, 첨단 전장 장비 제조, AI, 신재생 에너지 등 양측의 반전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국은 문화교육, 인적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동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분야 및 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지원, 양국 국민과 지방 간 교류 촉진, 양국 교민은 안심하고 생활하는 합급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과 세계 전례에 없는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제 지역 자원 포럼과 메커니즘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쪽은 경제 무역 국제 협력 및 연계는 국제법의 중요성은 함께 강조하고 특히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행, 항공 자유 유지 중요성은 재확인하고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양측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노동 등 분야에서 연관의 협력 MOU 재견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교환식이 있었고 입학 우리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Tiếp theo trân trọng kính mời ngài I재명 phát biểu. 또름 당 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2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 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 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계획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올해 아세안,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에이펙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 서기장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두 개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 서기장께서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의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 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린성 동남 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 가공,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 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 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 서기장님 등 베트남 측에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서기장께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APEC, UN 등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롬 서기장님 일행의 방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Xin kết thúc buổi công bố báo chí trương tại đây.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quý vị nhà báo đã đến tham 이재명 dự.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감사합니다. 서기장의 야, 공동 진짜 성명 잘했다.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자리였고요. 향후에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과학기술, 신재생 에너지, 문화,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상이 첫 국빈 방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배 이 두 양국 간의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요.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출 수입이 한 3, 4일을 오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의 인들의 인구수가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인구가 한 17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제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는데 베트남의 50%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류가 있겠냐 싶은 것이고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에 있어서도 에이펙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이 예전에는 92년도에 수교가 되기 전에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92년 수교 이래로 2022년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순탄하게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 나라라서 또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의 한배의 여러 가지 한류 문화까지 복합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것들이 베트남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만남이 좀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 공동성명 채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에서 조금 인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1억이 넘었어요. 그만큼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라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국이 거리는 좀 멀리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양국이 다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 연결하기 이전에 사면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이 결정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나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시점을 맞추려고 사면의 그 시기를 조율했겠습니까? 공교로운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 사면 첫 번째의 의미를 민생 범죄의 복권 그런 거를 좀 보듬는 민생 사면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중심이 돼버려서 지금 현재 이제 박용진 전 의원처럼 그런 미묘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와 조국 전 장관의 부부의 어떤 그런 좀 아이러니한 어떤 교차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면의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나서 과연 이번 사면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인지 한번 또 그때 가서 논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윤미향 전 의원 이번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중간에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이 돼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임기를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면 복권을 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법권에 의해서 희생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분에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아직 사면 복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의 비난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적으로야 사면 복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사면 복권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런 자세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복권은 이후에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치권에서의 지형의 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정치권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여러 가지의 활동보다는 바깥에서는 차기 민주진영의 그 인물들이 누굴까 이렇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민주정부 지금 4기인데 벌써 5기의 어떤 그 후보로서 거론이 된다면 민주정부 4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사면 대상으로도 흡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텐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대표, 뭐 정청래 지금 대표 스포트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옮겨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국정이 조금은 좀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시기상 그래서 우려를 표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의 그림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도 이거는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지 않나. 일단 또 똑같은 말을 해야 되지만 2시에 어떤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단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협력과 건강한 경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유의미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13일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되시면 그런 부분으로 원내에서 같은 중요하다면 원내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담양 군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했을 조국 혁신당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쪽이냐 아니면은 지금 계양을도 비어 있고 저 아산을도 비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가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정치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선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지금 내다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구도를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말은 합당이지만 흡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 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정책 위상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대선 후보의 어떤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의 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놓고 아마 당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재보궐선거, 올해 봄에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을 놓고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당세를 더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미 나가려고 했던 마음에 지금 품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꽤 많이.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나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당 전체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상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저와 비슷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한 90일, 100일도 안 돼서 이 첫 사면이 이렇게 우리 진보 진영 내에 차기 주자들을 띄워놓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염려 때문에 시기에 대한 입장들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왜 그 이름을 단 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확장으로 오른쪽으로 온 만큼 왼쪽에 진보 진영 내에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는 조건 하에, 복권된다는 조건 하에 뛸 거예요.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지난 담양 군수처럼 몇 군데서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수도권에서나 이런 부산 쪽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또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비슷한 진영에서 같은 생각을 하나 민주당의 당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이 얽힌 조국 전 대표의 이 사면 복권을 그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2시에 있을 국무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60%대를 훨씬 지금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자, 일단 서 수장님, 이 결과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주 휴가 때문인가요? 역순으로 하면요. 휴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역순으로 하면 지금 이제 사면 복권. 이번 첫 번째 사면이 민생 사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 사면으로 덮여서 역시 본인들끼리 끝나고 나니까 뭔가 사면을 통해서 좀 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보다 봐주기 아니면 나눠주기. 그다음에 또 다시 가면 이춘석 의원. 어떤 차명거래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물론 즉시로 탈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엄중한 수사를 해서 마무리는 잘했으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세제 개편. 이게 또 이춘석 의원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오면서 다시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했는데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다시 데려와서 지켜주겠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6.8%포인트 하락은요. 이거 굉장히 큰 하락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저는 조금 이 국정 이 평가도가 다시 회복하는 수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수치 같다. 그래. 자, 국정 지지도와 함께 집권 여당 민주당 지지도도 지금 6.1%포인트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로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치인데 국민의힘은 약간 좀 반사 이익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 당이 그래도 관심은 좀 떨어지지만 전당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정말 뭐 일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동반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상황이죠. 이번 주는. 서 수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여당이라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한 것은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그러면 이제 사면 복권에 관련해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번 주 조사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사면 복권 때문에 얘기가 조금 뒤로 갔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천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금융 세제 관련해서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뭐 주식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장이 엇갈리고 여당에서조차 말리고 있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엄중히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부분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전남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정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 지역의 최고위를 할 때 그 시당위원장이랑 도당위원장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뭐 휴가를 떠났거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참석하기 힘든,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의원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니 가족들이랑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당대표에게 다 보고는 됩니다.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보고가 되고 그 사유까지 하면 다 알 터인데 왜 굳이 공개적으로 조금 언짢음을 비쳤을까? 뭐 이게 이제 뭐 기강 잡기 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여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가?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어떤 역학관계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또 보기에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식과 원칙 속에서 뭔가 포용하는 듯한 그런 국정 운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안에서도 뭔가 강하게 군기를 잡고 강성으로 가려는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조금은 다소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처지긴 하나 위원정당 해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성들이 우리 안에서는 인정이 되나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당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어떤 그런 이 지도부끼리 뭔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적시하니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호흡이 밖에서 보기에 좀 순탄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 내부 혹은 뭐 당정 간의 관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여당의 모습이 저런 적이 있었느냐. 특히나 집권 초기잖아요. 이제 10주도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근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권위주의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은 그 자체로 그냥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또 확대돼서 당정 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국민적 피해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여당 내부에서 잘 단속하시고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이든 진보 진영 내에 여러 이제 무게감 있는 인물들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어떤 이 국민들의 주목도를 받게 되면 국정 동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를 사력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좀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긴급 회의가 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저희가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은 일단은 합동연설회장에서 그 일체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공고문을 좀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문의 부착 내용은 이제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입이 이제 등록이 된 저희 기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행사가 이제 그 취재가 가능한 그런 허가를 받은 이제 기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이게 장내 질서 문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공고문을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이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공고문 저희가 행사장에 좀 크게 붙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시도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문 안내에도 나갈 것입니다. 자, 하민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지금 공고문을 부착하겠다. 지금 조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 혹은 선관위 혹은 당 측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한길 씨는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비표를 가지고 언론인석에 앉아서 소란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스 지금 목걸이를 걸고 이날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지금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윤리위가 당장 이분을 뭐 어떻게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 절차를 개시라는 것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나와서 소명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출입에 대해서 현장에 못 오게 하는 조치 정도, 선관위 차원의 조치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단히 좀 미흡하지만 상황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 화면처럼 지난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특정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배신자를 외치면서 지금 뭐 지지자들을 조금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사실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앵커께서 프레스 비표를 걸고 갑자기 당원석에 뛰어들어서 배신자 뭐 이렇게 외치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실 보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발표를 보니까 정말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시기다. 결국에 송원석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에 넘긴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경고문을 쓰겠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는
금연 금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과연 그게 뭐 지금 어떤 선관위나 국민의힘 지도부 살 수 있는 조치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것도 국민들한테 눈속임이지 않냐 싶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치를 못합니다. 당 지도부가 이 전환기 씨의 어떤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로 일단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엉뚱한 왜 기자들에게 불통이 튑니까? 비표 착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또 엄격하게 그 기자석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전환기 씨라는 사람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전당대회는 전환기 씨로 더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나를 못 건드네. 경고문 이까짓 거 무시하고 들어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 그 김문수, 그다음에 장동혁 이런 그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는 이분들이 전화기를 감싸니까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남은 전당대회 일정도 이렇게 되면 전환길 씨의 입김이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시지탄인데요. 초기에 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했으면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환기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퇴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당 전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에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아마 전당대회장 밖에서라도 대중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상당수 이 최고위원이나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환기 씨를 계속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겁니다. 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함을 느끼고는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재 조치가 나오긴 했지만 전환길 씨가 이 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6살 장재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모레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26살 장재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공개 결정 이후 장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장 씨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공유차 등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분한테 할 말 없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장 씨가 범행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3, 4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의 명의로 빌린 오토바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피해 여성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오는 13일 장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6.5톤 화물차와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접촉사고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와 SUV를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금가면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 등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60대 남성 2명을 모종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어제 저녁 서울 석관동 아파트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삽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출혈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태세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확성기 철거 등 우리의 유화적인 조치엔 적절히 호응하면서도 군사훈련엔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규탄하는 담화를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한미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건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 태세로 대비할 것이라며 개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미사일 발사나 강경 담화로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 예상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예년보다 격을 높여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한 건 한미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내부 군사적 결속,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 등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선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설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 훈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실제로 전개될 경우 신형 무기 시험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측 조치에 대남 확성기 철거로 화답한 지 이틀 만에 규탄 담화를 내놓은 건 상황을 관리하며 강원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표현 수위는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하여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봅니다. 앞서 한미는 이번 훈련 중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절반은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훈련이 조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간접 메시지를 내포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국방상의 이번 담화가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거로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보다 격을 높여 국방상의 담화를 발표했지만 표현 수위는 조절하고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의 성격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차분히 추진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이제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예. 걸석 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지금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그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걸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신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 구인은 매우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걸석 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4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진 않나요, 영향이? 그렇죠. 이제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적시적소의 어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이제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피고인이 빠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그 불응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 심사가 있는데 김 여사가 지금 직접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수사 그리고 만약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재판에서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특히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나 이 재판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느냐 이 부분을 두고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도 직접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강력하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임할 예정이었는데 특검 측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쪽에서 김 여사의 구금이나 유치 장소는 좀 다른 쪽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 있어서 특검도 이를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이제 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놓고 서울구치소 측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도 좀 논쟁거리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되면은 이제 안전한 구치소의 관리 측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구치소 앞이 지나치게 소란해질 우려 그리고 어떤 인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 김건희 특검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해당 목걸이,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해서 문제가 됐던 그 목걸이는요. 고가의 제품입니다. 특정 명품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인데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이것은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워낙 이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이라 한국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해 본다면 그리 많은 사람이 구매하진 않았을 겁니다. 특검 측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해당 명품사에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실제 그 부근에 구매한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그 구매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보니 서희건설 측의 어떤 관계자가 해당 제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또 이제 고위공직에 임명된 그런 부분과도 맞물리면서 이 해당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건희 측에 전달을 하고 어떤 인사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특검 측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온 건데 김건희 특검 조사가 기업으로 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기업 총수들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건희 측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투자한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특정 주식만을 고가에 사줌으로써 우리가 흔히 엑싯이라고 하는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제시가 되면서 기업 선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 참여한 목걸이가 일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품으로 밝혀지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희건설이 구매한 그 물증, 그 영수증, 그 구매 내역과 그래서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부분들은 압수수색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이 서희건설과 김건희 측의 어떤 연관 관계, 그 과정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김 여사가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당장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 이 구속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800쪽 이상 준비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500장 분량을 제출했고 추가로 200여 장에 대한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1차 소환 조사 전부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도 준비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소환 조사에서 다뤄졌던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그 외에 어떤 공천 개입 의혹, 어떤 고가의 제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과연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물증과 함께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정확한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냐 이 부분일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특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수행 인원들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그런 사정들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걸 반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수행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 덧붙여서 특검 측이 추가로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라면 성실하게 임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구속과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재판부에서
범죄 혐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것인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특검 측이 좀 막대한 준비를 해서 구속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내란 특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과 사전 통화 의혹을 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함으로써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단전 단수에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CCTV라던가 아니면 기타 진술들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과 이와 관련해 어떤 사전에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사실상 좀 승산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적부심이라던가 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구속 취소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조치이기는 하나 구속 취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속 사유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없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기타 귀속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서 현재로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은 지금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해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이 회의에 참여하는 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날의 과정을 좀 소상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이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등을 단행을 한다면 이 비상계엄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지금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의총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그 과정이 껄끄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새로운 진술의 확보 여부와 덧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좀 가려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할 방침인데요. 서울구치소가 이 부분 열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집행 인력들이 바디캠이라고 하는 몸에 장착하고 있는 어떤 영상 촬영 자체도 부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서울구치소는 CCTV가 달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소상히 녹화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물리력이 사용되어서 어떤 다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극렬한 저항 때문에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이 방해받았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양측 모두 지금 CCTV를 공개하라라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과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내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공개하였을 때 오히려 어떤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촬영이 된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는 사실 변호인 중 일부가 이 공개를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여서 아마 오늘 방문했을 때 서울구치소 측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나 어떤 체포영장 시도 등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CCTV가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어떤 이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계속되는 똑같은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무리하게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지나며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이곳 서울 기온은 28.5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0도에 달하면서 다소 꿉꿉하게 느껴지는데요. 덥기만 한 서울 등 중북부와 다르게 오늘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점점 더 오늘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또 충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거문도와 초도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충청 이남에도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영서에는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한낮에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지만 높은 습도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서울 31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